네,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 다 살펴볼 수 있을 양은 아닌 것 같고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은 기본적으로 8대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교과서마다 이 무역실무를 가리키는 교과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이 8개를 기본적으로 뭐 꼽고 있어요. 뭐 한두 개 정도는 책마다 조금 책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품질, 수량, 가격, 그리고 뭐 인도 조건,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그리고 패킹, 포장, 뭐 그리고 클레임이나 뭐 사후 분쟁 예방, 뭐 분쟁 해결, 뭐 이런 식으로 8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뭐 책에 따라서 8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꼽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절대적이거나 일반적인 건 아닌 경우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품질입니다. 퀄리티죠. 품질 수준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의 품질은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최상품, 뭐 중품 이런 거는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품질의 물품을 거래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있죠. 품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명확히 약속할 필요 있다. 약정할 필요 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정도 품질의 물품을 거래한다라고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한 내용대로 따르게 되고 합의가 없다면 뭐 CISG를 포함한 중거법에 따라서 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품질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뭐 합의가 아니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물품의 품질을 합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합의한 내용대로 품질이 결정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샘플이죠. 샘플 보내서 뭐 이대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죠. 이 수준으로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제시한 견본에 의해서 약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시된 품질하고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의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 유의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무역 영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완전히 똑같다. 품질이 샘플과 완전히 똑같다. 이런 표현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태도이죠. 자, 그러면 이 샘플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샘플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보내면 매도인 견본,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보내면 매수인 견본, 그리고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오리지널 샘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약과 반대 청약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보내줬는데 아니야 이 수준이야 라고 해서 보내는 그런 견본을 카운터 샘플, 대응 견본이라고 하고요. 품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딱 킵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보관 견본, 키핑 샘플이라고 하고, 제3자한테 제조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제조업체한테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보내는 제3자한테 보내는 뭐 제3 견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적 견본은 물품을 선적할 때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진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100개가 이제 선적돼서 가잖아요. 이 100개의 품질이 이 정도 수준이야 해가지고 이제 따로 보내는 그런 견본을 이제 선적 견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견본에 의한 품질 결정 외에도 상표 그 자체가 품질인 경우, 뭐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규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뭐 ISO 규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규격에 의해서 규격 자체가 규격을 충족시켰다는 것 자체가 품질에 대한 어떤 기준이 돼서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을 생산을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거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물품의 명세서라든지 설명서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박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차량, 대형 구조물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품에 의한 매매가 있는데, 표준이 쉽게 말해서 주로 어떤 것들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는 물품의 경우에는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샘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출하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면 가을, 뭐 수박이면 여름, 지금은 뭐 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뭐 계절 상관없이 과일이 출하되긴 합니다만, 그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수확하는 시기. 그럼 수확하는 시기 이전에 미리 선결례를 하려고 한다면 물품이 없죠. 없기도 없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공산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물품은 어제 만든 물품이나 오늘 만든 물품이나 내일 만든 물품이랑 물품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뭘 하나 그냥 갖다 주고 보여줘서 이대로 만들어 라고 해서 샘플이 가능한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각각일 거 아니에요. 출하되는 그 제품들이.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샘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품질이야. 대충 우리 한 뭐 이게 얘랑 여기 얘를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뭐 사과나 농산물이 생산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표준으로. 그 표준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확률 통계에 나오는 개념. 평균. 진짜 사과가 됐다 큰 것도 있고 됐다 작은 것도 있고 크기가 대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중간치.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돼 라고 보내주는. 그래서 뭐 곡물이라든지 면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요 정도가 평균이야 라고 해서 보내주는. 그리고 판매 적격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목이나 목재 조금 더 벌크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얘네들이 운송 도중에 뭐 손실이 되거나 뭐 훼손이 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팔 수 있을 정도는 보내줘. 뭐 그런 취지의 품질 결정 조건이 GMQ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검사 기관에 의해서 뭐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으로 뭐 몇 등급에 들어가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 품질 조건, Usual Standard Quality, USQ라고 합니다. FAQ, GMQ, USQ. 자, 그리고 점검 매매 있습니다. BWT 나와 있는데, BWT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보세 창고도 거래입니다. 보세 창고도 거래 자체의 개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뭐예요? 수출자가 수출 거래 이전에 수입국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건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가 가지는 장점이 수입자 입장에서 이미 수입국에 물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뭐 COD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BWT나 COD, 캐시 온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품질의 수준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품질의 결정 방법이 아니라 시기예요. 시기. 언제 결정하느냐 하는 건데, 품질의 결정 시기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주 운송 구간, 예를 들어서 주 운송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배에 선적되기 전에 품질 기준. 두 번째는 양육 품질 조건, 배에서 내려서의 품질 조건.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뭐 짧게는 15일, 길게는 30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밀폐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혹은 저온의 환경, 극한의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친 항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의 변질이라든지 물품의
자연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는 물품을 수출을 위해서 배에 선적하기 전에는 품질이 괜찮았는데 해상에서 한 20여일 항해를 하고 나니까 물품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 있더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품질을 결정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적 품질 조건은 배에 선적되는 때 물품의 퀄리티가 괜찮으면 되는 거고, 양육 품질 조건은 배에서 내릴 때 퀄리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출자한테 유리한 거는 선적 품질 조건이죠. 그렇죠. 수출자는 배에 실어줄 때까지만 괜찮으면 돼. 배에 태우고 난 다음에 걔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반대로 수입자한테 유리한 거는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어찌됐든 뭐 어떤 걸 보냈든지 상관없이 내한테 도착할 때, 나한테 배에서 내릴 때 괜찮은 애여야 한다는 거니까 최소한 뭐 양육지에서 배에서 내린 다음에 국내 운송이 어떻게 되는지가는 그건 차후의 문제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국까지 들어올 때의 물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자한테는 당연히 양육 품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적 품질 조건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인커텀스의 그 알파벳 대문자 첫 번째 자가 F와 C로 시작하는 조건들, 뭐 대표적으로 FOB라든지 뭐 CIF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표준품 매매의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선적 품질 조건이고, 양육 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인커텀스의 그 알파벳 대문자 D로 시작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양육 품질 조건이고, 앞서 살펴봤던 표준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 GMQ 있죠. 판매 적격 품질 조건. 그게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바다 항해를 거치고 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더니 이게 팔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곡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일 케일, 줄여서 TQ라고 하는 거예요. 테일 케일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선적 품질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이텀이 있습니다. 요거는 라이가 이제 호밀인데 러시아 호밀 거래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대표적인 양육 품질 조건이에요. 물품을 바다 항해를 거치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퀄리티가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D가 있습니다. C 데미지드.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인데, 이게 곡물이다 보니 해상 운송을 하는 도중에 뭐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입는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책임져 주는, 그래서 어떤 절충을 한 거죠.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을 절충한 C 데미지까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품질의 결정 방법이 됐든 품질의 결정 시기가 됐든 이런 것들 모든 품질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고 언제 결정을 하고 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매매계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 단계에서 이야기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서 무역 거래의 거래 조건으로서 되도록이면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품질의 결정 시기가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쟁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은 보통 객관적인 제3자인 검정인의 감정 보고서 리포터를 통해서 품질을 뭐 증명하고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수량이에요. 수량. 앞에 품질이 이제 퀄리티였으면 수량은 퀀티티죠. 몇 개 할 거냐, 몇 개 할 거냐.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몇 개 할 건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100개 한다, 1000개 한다 결정이 돼야 되겠죠. 보통 이 수량을 나타내는 방법은 뭐 개수, 몇 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박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중량이나 용적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무게로 얘기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무게의 경우에는 뭐 몇 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1톤이라 하면 1000kg을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미터법, 이게 미터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터법을 안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이 있죠. 이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그 미터법을 안 쓰기 때문에 1톤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수치다. 이거는 이유가 이 나라들이 미터법을 안 쓰기 때문이다. 용적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제곱미터, 세제곱피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원유 같은 액체의 경우에는 배럴이나 갤런이나 리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수량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개수, 뭐 몇 개, 몇 피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더즌이나, 뭐 더즌은 여러분들이 도너츠 사 먹으면 알죠. 도전이 몇 개인지, 1도전이 몇 피스인지 알 수 있죠. 그 도너츠 사 먹고 개수 세알해 보면 돼요. 몇 개 들었는지. 자, 그리고 뭐 그로스는 이제 그 12도전이죠. 12도전이고 뭐 그런 것들. 12도전이니까 12 곱하기 12예요. 이게 중간에 그 곱하기 표시가 강의 자료에 없어진 것 같네요. 뭐 상식이니까 표시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 이런 거는 뭐 통이라든지 포대, 몇 포대, 몇 백, 뭐 이렇게 그 계약서상에 수량을 결정을 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뭐 길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면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원단 같은 거 있죠. 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TEU, FEU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피트 컨테이너 개수냐 40피트 컨테이너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량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물품의 수량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애들 있죠. 몇 피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뭐 쉬워요. 사실 100개 주문해서 100개 오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벌크 화물입니다. 살화물, 포장할 수 없는 애들. 대표적으로 곡물, 석탄, 석유, 강석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몇 개로 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톤이라든지 뭐 갤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화물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운송 도중에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거나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면화, 솜 이런 것들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피가 감소하거나 그 양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온에 의해서 증발을 해가지고 감소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되는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상자를 상자로 표시할 수 있는, 우리가 상자로 개수를 셀 수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100개를 넣었으면 100개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100톤으로 표시하는 곡물이다 이런 것들은 중간에 보면 바람에 날려가고 뭐 이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100톤이 아니라 한 99톤이 돼 있거나 98톤이 돼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래서 이런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가부적 허용이라든지 허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수량의 가부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량을 결정할 때, 무게를 잴 때, 사람도 몸무게를 잴 때 옷을 입고 재느냐 옷을 벗고 재느냐 갖고 그 차이가 클 수 있잖아요. 무슨 옷을 뭐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옷을 얇게 입지만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 무게가 또 있단 말이야. 몸무게 잴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의 무게를 다 더해서 그 물품의 무게를 잴 것이냐, 포장 다 제거하고 그 알맹이만 무게를 잴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표현하고 강의 자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총 중량이냐, 순 중량이냐, 정미 중량이냐,
나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포장물 다 제거하고 진짜 내용물 알맹이의 무게만 재는 경우를 정미 중량 조건, 겉에 있는 포장의 무게를 합한 것을 총 중량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수량의 결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개로 셀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문제가 있을 이유가 있나? 없지. 하지만 양육 시에 그 해상 운송 도중에 양육을 딱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석유다 뭐 곡물이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무게가 줄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적지에서는 분명히 100톤을 보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보니까 90톤밖에 안 왔더라. 그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 못지않게 수량 또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를 셀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매도인 수출자가 유리하고, 양육 시점을 기준으로 수량을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건을 수입하는 매수인이자 수입자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벌크 화물들 운송 도중에 자연 감소, 자연 증발, 자연적인 부족, 어떤 수량 가부족의 발생이 당연한 물품들, 이런 물품의 경우에는 크게 나눠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허용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수량이 줄어든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계약서에 특히 이런 물품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애들, 석탄을 거래하거나 곡물을 거래하거나 강석을 거래하거나 하는 그런, 자기가 거래하는 물건이 특성이 뭔지 알잖아. 그래서 이런 물품들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계약 체결을 할 때 수량의 가부족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허용치를 둘 것인가를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대금 결제 방식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기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용장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신용장을 쓴다고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 결제하는 방식이 신용장이에요. 그러면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서류의 취급이라든지 어떤 대금의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서류의 어떤 제시라든지 서류를 통해서 인수하는 그런 방식들이 신용장 통일규칙,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인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의 이름이 UCP 600이에요. 현재 버전 600인데 이 UCP 600에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물품의 수량을 가부족을 허용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톤당 얼마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물품에 도착한 애들이 100톤이면 그 100톤당 가격을 100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게 90톤밖에 안 돼. 그럼 90 곱하기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서 UCP 600에 이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해요. 계산 수량 조건. 이건 뭐냐면 approximate. 그래서 이 수량을 나타낼 때 about, 약, 이런 표현, 한국어로 약,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 대금, 아니면 물품의 수량, 이런 걸 표시할 때 about이나 approximately를 써서 근사값, 이게 대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를. 이런 경우에는 10% 가부족에 용인을 해 주고요. 그리고 more or less clause, ML clause라고 해서 가부족 용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딱 특정하게 벌크 화물인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벌크 화물이 아니면 ML 조항 적용 안 됩니다. 몇 개 셀 수 있는 애들은 이 가부족 용인 조건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벌크함을 유류나 강물이나 곡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물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음 금액의 신용장 금액의 5% 가부족을 인정해준다.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용장을 안 쓰면요. 신용장을 써야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신용장 안 쓰면요.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할 때 합의하면 돼요. 우리는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하고 대금 결제하는 건 아니고 뭐 직접 송금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데 거래 대상 물품이 예를 들어서 뭐 곡물이야 아니면 뭐 강물이야. 그럼 어떡하느냐? UCP 600을 적용 못 하는데 신용장이 아니라서 그냥 그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돼. 우리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곡물이나 강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가부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5%의 허용 오차를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돼. 양 당사자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대금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방법. 어떤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그 방식으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 주면 돼요. 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 나눠봤을 때 첫 번째 현금 결제 조건이 있어요. 현금 결제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캐시 윗 오더입니다. 캐시 윗 오더. 주문 시 현금 지급인데 한국어가 더 어려워요. 영어가 더 쉬워요. 의미를 파악하기에. 캐시, 현찰, 윗, 함께, 오더, 주문. 뭐예요? 주문하면서 돈 주는 거. 선불이에요, 선불. 좋네. 그죠? 자, 두 번째.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서류 상한 지급입니다. 뭐예요? 서류에 대항해서 캐시. 이런 뜻이죠.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화증권과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은 서류, 매수인은 현찰, 맞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물품은 운송 중에 있고. 그게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입니다. 주로 수출지에서 선화증권이 물품을 선적하면 운송수단에 선적하면 선화증권이 나오잖아요. 이 선화증권이 수출지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수출지에서 매수인이 보내준 대리인과 수출상이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COD 캐시 온 딜리버리입니다. 배달이에요. 배달. 그래서 물품 배달시켜주고 돈 받는 거.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수입국에서 일어나겠죠. 수출상의 대리인이 수입국에 와가지고 물건 직접 전해주고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COD입니다. 뭐 이런 세부적인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중간고사 직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급 파격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수출 절차를 얘기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 대금 결제 파트를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용장의 정의는 이렇다. 은행이 개입해가지고 지급 보증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추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행을 이용을 하는 대금 결제 방식이에요. 근데 신용장하고는 다릅니다. 신용장하고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신용장은 은행이 개런티해서 돈 주는 거예요. 뭘 하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주면 은행이 돈 주겠다라고 확약하고 약속하는 건데, 추심은 은행이 개입을 하는데 은행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은 서류와 돈을 전달만 해주는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추심 방식이에요. 불법 추심하고는 달라요. 불법 추심하고는 다릅니다. 어깨형들이 가가지고 집에 쳐들어가서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담배 피고 돈 내놓으세요 들어 눕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말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추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낸다는 건데, 이 무역 결제에서 사용하는 추심은 은행을 이용을 해서
서류를 보내고 뭐 돈을 받아내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대금 결제 파트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이체. 그죠? 계좌이체. 예.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계좌이체 방식이 비슷한 거는 전신송금망이에요. 전신송금망. 은행의 그 통신망,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은행이나 뭐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는, 직접 송금하는 그 방식. 그게 이제 전신송금망이고, 송금수표나 우편송금하는 뭐 지금은 잘 안 쓰여요. 그래서 뭐 그 우편한 우체국을 이용을 해서 편지에다가 우편한을 보내고 그 받은 우편한을 받은 사람이 우체국에서 돈을 환전하는. 그러니까 현찰을 보내면 뭔가 배달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수표나 우편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현찰로 바꾸는 뭐 여행자 수표. 요즘에는 다 해외여행 나가본 지도 저도 꽤 오래됐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외 나간 게 2020년 2월에 나갔거든요. 그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휴가차. 베트남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에 신천지가 터졌어요. 신천지 그 집단 감염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막 셧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안 나간 지 꽤 됐는데, 요새는 해외 나가면 그 카드를 쓴단 말이죠. 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해외 카드 결제가 될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여행자 수표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 있는데 잘 알 필요도 없어. 그거 뭐 이제 쓰지도 않을 건데 뭐. 현찰을 들고 나가면 뭐 소매치기나 이런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를 우려해서 그 수표 돼 있는 거. 수표는 그 수표를 쓰려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둑 맞아도 뭐 안전하다 이런 개념인데, 뭐 도둑 맞으면 똑같지. 뭐 또 뭐 여행자 수표도 뭐 현지에 가보면 뭐 깡 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아무튼 그랬었는데 옛날에.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갑자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수표를 이용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뭐 다 안 쓰고 거의 뭐 쓸 이유도 없죠.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금 결제 파트를 가서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하기로 했고, 여기서도 또한 그 결제해주는 시기가 중요해요. 제가 아까 캐시 윗 오더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주문과 동시에 현금. 선불이라 했잖아. 이게 품질이나 수량은 계약 조건에 일치하느냐, 그 해상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피해를 누가 책임져주느냐,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대금 결제와 관련된 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이슈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선지급, 여기서 말하는 선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주는. 후지급은 뭐겠어요? 후불이에요. 외상거래. 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60일이든 90일이든 120일이든 나중에 받는 거. 그게 후지급입니다. 동시지급이 있는데, 무역거래에서 동시지급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무역거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라는 걸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준 이게 안 되잖아요. 무역거래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시지급은 뭐냐? 거의 동시는 안 돼. 진짜 at the same time은 아닌데, 거의 뭐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의무 이행이 거의 동시간대에 그게 진짜 정확한 타임으로서의 동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시퀀스 상이나 절차상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역할이나 위험 부담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정확한 한날 한시에 매도인은 물품 보내고 매수인은 대금 보내고 이게 불가능해요. 무역거래에서는. 그래서 선지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캐시 윗 오더, 아니면 뭐 TT 방식, 송금 방식,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대 신용장, 이건 신용장의 종류인데 선불 신용장입니다.
후지급은 대표적으로 그 뭐 청산 계정, 청산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추심 방식 중에 DA, 그리고 기한부 신용장이 해당이 되고, 동시지급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CAD나 COD와 함께 일람불 신용장이나 추심 방식 중에 DP가 동시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일람불 신용장은 뭐고 기한부 신용장은 뭐고 추심 방식 중에 DP가 뭐냐 DA가 뭐냐는 어차피 다음에 배웁니다. 대금 결제 공부할 때. 그리고 이 선지급이냐 동시지급이냐 후지급도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왜 얘기하느냐? 대금 결제를 이 중에 이 많은 방법 중에 뭘로 할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계약을 했어.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했는데 뭘 팔지도 정했는데 이거 가격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어떻게 줄지를 안 정했어. 난리 나겠죠. 멍청한 거죠. 어떻게 할지, 언제 줄지, 어떤 방식으로 줄지, 은행 통해서 줄 거냐, 아니면 네가 직접 와서 현찰로 줄 거냐, 뭐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정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다.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 거냐. 이건 진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의 문제예요. 합의의 문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가도 고려해야 되고, 물류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은행 수수료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을 할 문제죠. 주로 특히 물품의 판매자인 매도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죠. 성격이. 자, 그리고 가격 조건에 대한 정형거래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FOB가 있고 CFR이 있고 CIF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인커텀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보면 FOB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수배한 선박의 물품을 선적하는 조건이고, CIF나 CFR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선박의 물품을 선적하고 그 운송수단에 대한 운임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 운송 구간, 해상 운송 구간에 있어서의 그 해상 운송하는 그 배값 있죠. 해상 운임. 해상 운임을 FOB를 쓰게 되면 매수인인 수입자가 부담을 하고, CIF나 CFR의 경우에는 수출자인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택배를 시킬 때,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시킬 때 생각을 해보세요. 2,500원이 붙잖아요. 택배비. 아니면 여러분들 당근 많이 하잖아요. 당근으로 거래를 할 때 반값 택배 이런 것도 있더만 요새 보니까. 왜 굳이 반값 택배를 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당근에서 딜할 때 그런 거 해본 사람 있을걸? 택배비 제가 부담할게요. 조금 깎아주세요. 왜 그래요? 그거 2,500원, 택배를 보내기 위한 2,500원. 사실 금전으로 치면 2,500원이지만 또 거기에는 어떤 노동이 수반되죠. 내가 우체국이나 편의점으로 가서 택배를 붙이고 포장하는 노력이 들어가죠. 사실 그거는 2,500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내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것도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하느냐, 물건이 사는 사람을 부담을 시키느냐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역거래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합시다. 똑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운송비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느냐, 사는 사람이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운송비를 물건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경우와 운송비를 물건이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물건 가격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물건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물건값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운송비 포함이야, 쉽게 말하면.
2,500원 더 비싸.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떠한 인커텀스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물품, 동일한 거래라 할지라도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가격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뭐 이런 정형거래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정형거래 조건이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커텀스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아마 인커텀스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커텀스가 왜 가격 조건이 아닌지를 또 언급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격 조건까지 했고 지금 4번이죠 번호가 8가지라고 분명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4번까지만 했어요. 남은 5번째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